버섯이나 키우며 산다며? 얘 꼴 좀 봐라. 이혼 후 김순자는 시골 외딴 집으로 홀로 쫓겨났습니다. 35년을 살았던 도시 집에서는 짐을 챙길 시간조차 없었죠. 식모처럼 부려먹히다 재산 분할 없이 내쫓긴 전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우스러운 시어머니와 전남편 그리고 내연녀 앞에 납품 차량들이 멈춰 섰기 때문이죠. 설마 저게 다 버섯 때문은 아니지? 이 비웃음이 모든 관계를 끝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시골 산길 한복판에서 말을 잃고 서 있어야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 집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순자는 25에 시집을 왔어요.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말했죠. 며느리는 집안 사람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시작된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식사를 차렸어요.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저녁엔 시아버지 약을 챙겼죠. 남편 박도연은 사업 때문에 바빴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앉아 신문만 봤어요.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손을 놓았습니다. 순자의 어깨만 무거워졌죠. 내가 이제 늙어서 힘들어.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순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진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갔어요. 순자는 병실을 오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죠. 그래도 다음 날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가족들 아침 식사는 거를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 도연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한 거잖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자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렸습니다. 허리도 가끔 펴지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자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3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순자를 며느리라고만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도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집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가 놓였어요. 이혼하자.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도연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망설임이 없었죠. 재산 분할은 없어. 내가 번 돈이 없잖아. 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보고 있었죠. 내가 한 게 뭐가 있냐? 밥하고 청소한 게 다지.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순자의 어깨가 굳었어요. 35년이 한 줄로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펜을 들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도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빨리 짐 싸. 다음 주까지 나가야 해. 며칠 뒤 순자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죠.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게 그것뿐이었어요. 도연은 현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서미정이라는 여자가 그 옆에 있었죠. 순자는 그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도연의 내연녀였습니다. 서미정은 순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아이도 없고 벌이도 없으니까 알아서 나가.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엔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시골 빈집이나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도연이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집 열쇠가 들려 있었어요. 순자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쥐어진 쇠붙이가 차가웠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계단 위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죠. 내가 너한테 밥은 먹였잖아. 그걸로 됐어. 순자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서미정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35년의 시간도 함께 닫혔어요. 그날 저녁 동네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말은 빠르게 퍼졌죠. 박 사장 집 며느리 쫓겨났대.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도 없고 벌이도 없으니까 당연하지. 그 말이 동네를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판단했죠. 시골 가서 버섯이나 키운다더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시골로 내려간 뒤였어요. 집은 산자락 아래 있었습니다. 낡은 지붕에 벽은 금이 가 있었죠. 마당은 풀로 덮여 있었습니다. 대문은 녹슬어서 소리를 냈어요.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어요.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먼지를 날렸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지만 참았죠. 순자는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 작게 울렸죠. 다시는 누구 이름으로도 살지 않겠다. 그 말이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어둠이 대답 대신 순자를 감쌌어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마당에 풀을 뽑고 방을 닦았죠.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창틀을 닫고 마루를 쓸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죠. 일주일 뒤 순자는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들렸죠. 저 사람이 박 사장 전철에.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마을 구멍가게에서 라면과 계란을 샀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말없이 봉투에 담아줬죠. 순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순자의 발걸음은 무겁게 이어졌죠.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내연녀 서미정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어요. 도연이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버섯 키운다고 하던데 그게 뭐가 되겠어? 서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러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어머니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한번 가봐야겠어. 꼴 좀 보자고. 그 말에 도연이 웃었습니다.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래요. 이번 주에 한번 내려가 봅시다. 서미정은 입꼬리를 더 올렸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저도 궁금하네요. 버섯 농장이라는 게.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그 웃음 속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 비웃음이 곧 자신들을 향할 거라는 걸요. 도연은 다시 잔을 채웠어요. 순자는 그 소식을 몰랐습니다.
산 아래에서 묵묵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순자는 낡은 수첩을 펼쳤죠. 거기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기록이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지나갔죠.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혼자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며칠 뒤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새벽 5시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몸은 저절로 움직였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은 보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산길은 익숙했죠. 20분쯤 걸었을까요? 버섯 재배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낮은 건물 3동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외벽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순자는 첫 번째 동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내부를 밝혔죠. 온도계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숫자를 확인했어요. 18도. 혼잣말이 작게 나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습도계도 함께 봤습니다. 바늘이 적정 구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순자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마다 버섯이 자라고 있었죠. 팽이버섯이었습니다. 하얀 기둥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어요. 순자는 한 상자씩 살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봤죠.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순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두 번째 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열자 다른 향이 났어요. 표고버섯이었습니다. 갈색가시 단단하게 펴져 있었죠. 순자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으로 체크 표시를 했어요. 내일 출하분. 숫자를 적었습니다. 120박스라고 썼죠. 세 번째 동은 냉장 보관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어요. 안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라벨이 붙어 있었죠. 순자는 박스를 세어봤습니다. 손가락이 공중에서 움직였어요. 오늘 출하분 80박스. 다시 메모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죠.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죠.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장만호였습니다. 이 지역 유통 관계자였죠.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만호도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물량 확인하러 왔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죠. 80박스 맞죠? 장만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냉장실에 준비해뒀습니다. 두 사람은 냉장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들렸죠. 장만호가 박스를 하나 열어봤습니다. 버섯 상태를 확인했어요. 좋네요. 역시 사장님 거는 믿고 가져갑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장만호가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도 함께 들었어요. 트럭에 박스를 싣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마지막 박스를 싣고 장만호가 말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다음 주 물량도 이 정도면 될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메모장을 펼쳐봤죠. 100박스 가능합니다. 장만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올게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만호도 차에 올라탔죠.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살짝 일어났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트럭이 산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다시 재배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송장 파일을 꺼냈습니다. 오늘 출하분 기록을 정리했어요. 날짜, 수량, 거래 처명을 적었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손이 익숙했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죠. 산 너머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도 빛이 닿았어요. 그날 오후 도시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집 거실이었죠. 도연과 서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너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내려가는 게 어때요? 서미정이 말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었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좋아요. 날씨도 괜찮을 것 같고.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버섯 키운다는데 얼마나 하겠어. 서미정이 웃었습니다.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그러게요. 평생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 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잔을 기울였죠. 농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나 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혀를 찼어요. 쫓겨나더니 정신을 못 차렸나 봐.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거실을 채웠죠. 서미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토요일 오전에 출발하면 점심쯤 도착하겠네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그래요. 점심 먹고 한번 둘러보고 오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였어요. 사진 좀 찍어와야겠어.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하게 웃었죠. 제가 잘 찍어드릴게요.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자에 대한 비난이 오갔어요. 35년 동안 집에 있었으면서 뭘 배웠다고. 아이도 못 낳고 돈도 못 벌고. 이제라도 현실을 알게 되겠지. 말들이 쌓였습니다. 웃음소리도 커졌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자가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요. 그날 저녁 순자는 재배동 문을 잠갔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발소리만 작게 울렸죠.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밝아졌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죠.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적혀 있었죠. 펼쳐봤습니다. 버섯향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발급일자는 3년 전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날짜를 가만히 바라봤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닫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이기 시작했죠. 순자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토요일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올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재배동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죠. 순자는 물병을 들어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갔어요. 문득 지나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물병을 내려놓았죠. 35년 전 봄이었습니다.
순자는 25의 신부였어요. 시댁 대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죠. 며느리는 집안 사람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 말이 첫날부터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새벽 5시 기상이 습관이 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냈죠. 도연은 출근 전 신문을 봤습니다. 순자는 그 옆에서 밥상을 차렸어요. 시아버지는 까다로웠습니다. 국간이 조금만 달라도 숟가락을 놓았죠. 이게 뭐야? 다시 해. 순자는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간을 맞춰내왔어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원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자 말이 많아졌죠. 아이는 대체 언제 생기는 거야?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어요.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오지 않았죠. 병원을 다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집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삼켰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연도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순자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시아버지가 쓰러진 건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갔죠. 내가 어떻게 병원을 매일 가? 내가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간병인을 쓸 형편이 안 됐죠.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왔습니다. 몸을 닦아드리고 침대 시트를 갈았어요. 오후 4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집안일은 당연한 거잖아. 그 말이 순자를 묶어두는 사슬이었습니다. 순자는 참고 견뎠어요. 도연의 사업이 어려워진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거래처가 끊기고 자금이 막혔죠. 도연은 집에서 짜증을 냈습니다. 순자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밥이 왜 이래? 제대로 못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죠. 시어머니도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순자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이도 없고 돈도 못 버는 게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순자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그 시절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통장 하나 없었다. 모든 건 도연 명의였죠. 순자가 병원비를 아끼려 약을 끊은 적도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은 조용해졌죠. 하지만 순자의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밥을 짓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를 보고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빈 방에 홀로 앉아서요. 다시는 누구 이름으로도 살지 않겠다. 그리고 순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빈집으로 내려오기 전부터요. 사실 순자에게는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계획이 있었죠. 3년 전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던 그 시기, 순자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시댁 창고에 쌓여있던 옛 장부들. 순자는 그 안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산 아래 땅 문서였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땅이었죠. 순자는 그 문서를 챙겼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 혼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산자락 아래 넓은 공터였죠. 순자는 그곳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버섯 재배가 가능한 땅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았죠. 퇴근 후 시간을 쪼개 배웠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3년을 준비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재배동을 지었죠. 모든 게 순자 명의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이었어요. 순자는 지금 그 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재배동 한켠에 앉아서요. 창밖 햇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손을 털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버섯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살 시간이었어요. 순자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움직였죠. 그리고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이 이곳에 올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적었죠. 펜을 움직이는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눈빛도 고요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죠. 이제 순자는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이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일찍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서미정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마친 얼굴이 환했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출발하자. 일찍 가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이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갈까요? 세 사람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도연의 차가 주차장에 서 있었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연이 시동을 걸었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요. 버섯 농사가 뭐가 되겠어. 그것도 혼자서. 서미정이 웃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여유로웠죠. 구경이나 하고 오죠. 사진도 좀 찍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국도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어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이 좁아지기 시작했죠. 양옆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시어머니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머, 여긴 진짜 시골이네. 서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혼자 산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도연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커브길이 이어졌죠. 그때 앞에서 트럭 한 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트럭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짐칸에 박스들이 가득 실려 있었죠. 시어머니의 눈이 트럭을 따라갔습니다. 저게 뭐지? 트럭은 산 아래로 사라졌어요. 도연이 다시 차를 움직였습니다. 조금 더 올라갔죠. 또 다른 트럭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박스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서미정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트럭들, 뭘 실은 거예요? 도연이 말없이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졌죠. 조금 더 올라가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건물 세 동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도연이 차 속도를 줄였습니다. 건물 앞 공터에 차를 세웠죠.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재배동 앞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한 사람이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언가를 확인하며 적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죠. 저게 다 뭐야? 서미정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건물을 훑고 있었어요. 도연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죠. 재배동 외벽에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버섯향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시선이 명판에 고정됐죠. 옆에는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출하 스케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미정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명판을 올려다봤어요. 영농조합법인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톤이었죠. 시어머니도 다가와 명판을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버섯만 키운다더니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작업자 한 명이 그들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도연이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요. 작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서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냥 주변을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어요. 시어머니가 건물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얀 버섯들이 빼곡하게 자라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숨이 얕아졌어요. 도연이 차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시어머니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려 재배동을 다시 봤어요.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도연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배동이 뒤로 멀어졌죠. 한참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정적만 흘렀어요. 서미정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어요. 도연은 핸들을 잡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저게 다 뭐였어요? 서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도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차는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무거웠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누구도 그 감정을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침묵이 더 깊어졌어요. 서미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죠.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맺혔어요.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뭔가 이상해. 서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차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산길이 끝나고 국도가 나타났죠.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일찍 일어나 있었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서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다시 가봅시다. 서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시어머니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어제 본 게 자꾸 신경 쓰여.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1시간 뒤 세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을 향했죠. 이번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어요.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본 풍경이 다시 나타났죠. 재배동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트럭 한 대가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짐칸이 비어 있었죠.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미정과 시어머니도 따라 내렸어요.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서류를 확인하고 트럭에 싣고 있었죠. 도연이 재배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첫 번째 동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버섯들이 빼곡하게 자라고 있었죠. 온도계와 습도계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도연의 발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 급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물이 뿌려지고 있었어요. 환기 장치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음 없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도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이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서미정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눈이 커졌죠. 이게 다.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주변을 봤어요. 시어머니도 문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었죠. 저게 다 버섯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연이 두 번째 동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죠. 안에는 냉장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어요. 박스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라벨이 하나하나 붙어 있었죠. 도연은 박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세 번째 동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무 공간이 있었어요. 책상과 의자, 서류 캐비넷이 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켜져 있었죠.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출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도연이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래 명세서였어요. 2026년 1월 출하량 총 480박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종이를 움켜쥐었죠.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자를 찾아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있었죠. 서미정은 문 앞에 서서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죠.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쪽을 봤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순자였어요. 순자는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죠. 도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서미정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시선을 피했죠. 순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앞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냈죠. 책상 위에 파일을 놓았습니다. 펼쳤어요. 첫 장이 보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었죠. 발급일은 3년 전이었어요. 도연이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떨렸죠. 순자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계약서였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하기 훨씬 전이었죠.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순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서류들을 가만히 펼쳐 보일 뿐이었어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버섯만 키우는 줄 알았는데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대출 상환 내역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완납이라고 적혀 있었죠. 도연의 손이 책상을 짚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죠. 물 좀.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미정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했죠. 도연도 따라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순자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정리했죠.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창밖으로 세 사람이 차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죠. 도연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태웠어요. 서미정도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도연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배동을 벗어났죠. 순자는 창가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차는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졌죠. 순자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일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밖에서 트럭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죠. 그날 오후 제배동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하루도 변함없이 이어졌어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순자는 더 이상 그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차는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죠. 서미정은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돌아가. 도연이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네. 지금 당장 돌아가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죠. 도연이 차를 세웠습니다. 왜요?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어. 시어머니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들을 돌렸죠. 차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30분 뒤 제배동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차에서 내렸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연도 따라 들어왔어요. 이게 다 뭐야? 이건 제명의 법인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어요.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터? 3년 전부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 전? 이건 지난 3년간의 계약입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혼하기 전부터?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보였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죠. 시어머니가 책상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너. 말이 끊겼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의자를 찾아 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도연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떨렸죠. 왜 말 안 했어? 순자가 처음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눈빛이 고요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너한테 했던 말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배동이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요. 그땐 제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를 봤죠. 지금은 계약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도연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우리가 미안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너무. 도연의 말이 끊겼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몸이 흔들렸어요. 도연이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순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죠. 두 사람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순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그들을 지켜봤어요. 도연이 시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차 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일었죠. 순자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돌아섰습니다. 책상 앞에 다시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밖에서 작업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하는 소리도 들렸죠.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참았던 시간들, 고개 숙이며 살았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됐습니다. 한마디로요. 그땐 일하는 사람, 지금은 계약하는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순자는 사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후회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죠.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을 비췄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그날 오후 제배동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순자의 하루도 계속됐습니다.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이제 순자는 완전히 자유로웠죠. 아무도 순자를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버섯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을 펴서 햇빛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죠. 그리고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걸요. 차 안에서 도연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미정은 뒷좌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세 사람은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 속에 없다는 걸요. 순자는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가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차는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도연의 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시동이 꺼졌죠.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도연도 내렸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집에 갈게요. 서미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죠. 서미정이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멀어져 갔어요.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있었죠.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들었어? 박 사장 집 며느리 말이야. 시어머니의 발이 멈췄습니다. 귀가 쫑긋해졌죠. 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진짜 복덩이였대. 시어머니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소리가 얕아졌죠. 35년 동안 집안일에 간병까지 다 해주고 나가자마자 큰 사람이 됐다더라. 그 말이 담을 넘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슴에 박혔어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시골에서 버섯 농장한대. 그것도 법인으로. 시어머니는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아이고, 그럼 그 집은 복 차버린 거네. 그러게. 그런 며느리를 내보내다니. 말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귀엔 더 크게 들렸어요. 도연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시어머니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흔들었죠. 내가. 말이 끊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도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죠.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던 순자의 모습이요. 그땐 제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계약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회사로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말씀 좀.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거래처에서 연락 왔습니다. 계약 중단한다고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도연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래처 대표였죠. 여보세요, 박 사장입니다. 아, 박 사장님. 상대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느낌이었어요. 계약 중단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사정이 생겨서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장님 회사가 요즘 불안정하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었죠. 무슨 소문입니까? 자금 흐름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돌더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오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거래처였죠. 죄송합니다만 다음 달 계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제야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걸요. 순자는 집안을 돌봤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손님이 오면 순자가 대접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도 순자를 좋아했어요. 박 사장님 댁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게 순자 덕분인 줄 몰랐죠. 지금 순자는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거래처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부인을 내보냈다는 걸요. 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과 거래해야 하나.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느꼈어요. 순자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날 저녁 도연은 내연녀 서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죠. 또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좀 받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1시간 뒤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시간 좀 갖고 싶어요. 도연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미정에게서 연락이 없었죠. 도연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미정아. 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과 달랐죠.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미정이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재혼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정아. 죄송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요. 시어머니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있었죠. 도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냥 돌아섰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예전엔 순자가 있었습니다. 밥 냄새가 났고 설거지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집만 남았죠.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달빛 아래 어딘가에서 순자는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요. 도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죠.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달만 그를 비추고 있었어요. 관계는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붙잡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산 아래 어딘가에서 순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변함없이 이어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재배동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순자는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죠.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그때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었죠.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이장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도 따라 손을 흔들었어요. 오늘 면사무소에서 나온대요. 우리 마을이 청년 귀농 우수 사례로 선정됐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사장님 농장 덕분이죠.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재배동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일란을 받죠. 마을 부녀회. 순자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농장에서 일하면서 달라졌어요. 이제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사장님이 우리 아들의 은인입니다. 편지를 읽는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상자 안에는 직접 담근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죠.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날 오전 장만호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죠. 사장님,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대형마트에서 연락 왔어요. 사장님, 버섯을 정식으로 납품하고 싶다고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형마트요? 네. 품질이 좋다고 소문났나 봐요. 장만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건도 괜찮을 거예요. 장만호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 마을 식당에 갔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순자가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이리 오세요. 특별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창가 좋은 자리였죠. 오늘 제가 서비스 드릴게요. 우리 딸이 사장님 농장에 취직됐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아니에요. 우리 딸이 서울에서 백수로 있다가 여기 와서 일하면서 표정이 밝아졌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었죠. 형, 나도 농장에서 일하고 싶은데 자리 있을까? 한번 물어봐. 사장님 좋은 분이야. 월급도 괜찮다며? 응. 그리고 뭔가 배우는 게 있어. 책임감 같은 거? 순자는 밥을 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오후에 재배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사장님, 잠깐만요. 한 직원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초가 하나 꽂혀 있었죠. 법인 설립 3주년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날짜를 잊고 있었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저희는 안 잊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일하고 있잖아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자는 초를 불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를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순자에게 준 것은 존중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받지 못했던 것이었죠. 일과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사무실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죠. 김순자. 그 이름을 보며 순자는 웃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이 꾸준히 늘고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통장이 자기 이름이라는 것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사장님이신가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여성농업인 협회입니다. 사장님께 올해의 여성농업인 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요? 네. 사장님의 버섯 재배 기술과 지역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다음 주 시상식에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35년 동안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순자는 얼굴을 닦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순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하늘에게, 세상에게,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신 김치가 있었죠.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풍성했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창가에 섰습니다. 마을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예전에는 빈집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순자가 만든 변화였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였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감았죠. 내일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죠.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내일의 꿈을요. 시상식장에서 상패를 받는 모습, 직원들과 함께 웃는 모습, 자기 이름으로 사는 모습, 행복한 꿈이었죠. 순자의 해피엔딩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단단했습니다. 진짜였죠. 복수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이미 모든 것을 얻었으니까요. 산 아래 작은 집에서 순자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향한 꿈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5년을 묵묵히 살아온 순자가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서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순자는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고 그 시간들이 결국 그녀를 증명해 주었죠. 삶은 빠르게 답해주지 않지만 지켜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걸 오늘 사연이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말없이 참고만 살아온 시간이 떠오르셨다면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마음을 쉬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집에서든 길 위에서든 잠들기 전이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도 오늘은 조금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봄날 인생이었습니다.